밀폐된 열차 안에서 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린 흔적도 단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없었습니다. 노트와 펜과 반쯤 마신 커피만 자리에 남긴 채 사람 하나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진 것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승객 3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이 세상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2021년 가을 전남 순천에서 시작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려 20년 동안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0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역을 출발한 관광 야간 열차 은하 열차가 어둠 속 선로를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은하 열차는 순천을 출발해 남해안 일대를 돌아 다시 돌아오는 왕복 노선의 야간 관광 열차였습니다. 별빛 아래 달리는 낭만적인 여정을 즐기기 위해 32명의 승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출발 전 분위기는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중간 정차역에 멈추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옥한 좌석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차장이 확인했을 때 그 자리에는 노트와 펜 그리고 반쯤 마신 종이컵 커피만 놓여 있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열차가 다시 출발하고 1시간이 지나도록 그 승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열차 안 구석구석을 뒤져도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라진 승객의 이름은 서문경이었습니다. 35살의 기록 작가인 그녀는 잊혀진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발로 뛰며 글로 남기는 작가였습니다.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녀가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즉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윤혜진 경이었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베테랑 형사인 그는 열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윤혜진은 가장 먼저 열차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 상태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외부로 이어지는 모든 출구는 정상적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렸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야 했습니다. 옷 섬유 하나, 신발 자국 하나라도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열차 내부 어디에서도 탈출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윤혜진은 승객 명단을 펼쳤습니다. 32개의 이름을 하나하나 후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 사람의 이름이 눈에 걸렸습니다. 첫 번째는 백도현이었습니다. 대형 건설 기획사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는 47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열차 여행이 업무 출장의 연장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진 중인 사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선 부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과거 운행이 중단된 철도 노선 인근 부지를 개발하려는 프로젝트였지요. 왜 그가 이 관광 야간 열차에 탔는지가 처음부터 의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서문경과 같은 칸에서 짧은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은비였습니다. 29살의 그녀는 겉으로는 혼자 여행을 즐기는 평범한 승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녀의 배경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은비의 아버지는 오래전 큰 철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그녀의 가족은 수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왜 하필 이 열차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서문경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차장 최기람이었습니다. 51살의 그는 이 열차 노선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베테랑 차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혜진이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심상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간대에 특정 구간의 CCTV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단순 오작동이라면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 시간과 최기람의 이동 동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윤혜진은 3명을 각각 따로 불러 초기 진술을 받았습니다. 백도현은 서문경과는 단순히 짧게 인사를 나눴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조은비는 서문경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기람은 그날 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은 모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깔끔함이 문제였습니다. 형사의 눈에는 지나치게 정돈된 진술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보이는 법이지요. 윤혜진은 세 사람의 동선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차 내 다른 승객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소집하고 각 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러자 작지만 중요한 단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승객은 사건 당일 밤 4호 칸과 5호 칸을 연결하는 통로에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는데 그중 하나가 서문경의 것과 비슷하게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대 해당 통로의 CCTV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최기람이 그날 유독 자주 4호 칸 쪽을 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드문 행동이었다는 것이지요. 최기람은 이에 대해 단순한 순찰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 특유의 불안감이 조금씩 배어나왔습니다. 윤혜진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현재가 아닌 훨씬 이전. 어딘가에 뿌리를 두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후 수사팀은 서문경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USB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윤혜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은하 열차는 그날 밤도 어둠 속 선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차가 품고 있는 비밀은 아직 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서문경이라는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가 지워버리려 했던 진실이 이 열차 안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USB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작고 낡은 그 저장 장치 안에는 한 사람이 수년에 걸쳐 혼자 추적해온 기록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파일 수만 해도 수백 개였습니다. 사진, 문서, 녹취 파일, 손으로 쓴 메모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까지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문경은 단순히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월송터널 탈선 사고였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사고야말로 서문경이 사라진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름이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윤혜진은 USB를 건네받자마자 직접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둘러선 가운데 파일을 하나씩 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흩어진 자료들이 아무런 연결 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문서 하나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2001년 11월 작성된 철도 정비 보고서였습니다. 문서는 당시 정기 점검을 담당한 기술팀이 제출한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나란히 열려있는 또 다른 파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문경이 직접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정비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노선, 같은 구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문서의 내용이 핵심 부분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정비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문경이 찾아낸 원본 기록에는 해당 구간 선로 이음 장치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공식 기록을 손본 것이었습니다. 이상 소견이 적힌 항목만 정교하게 지워지고 정상이라는 문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2001년 11월 전라남도 광양 인근 월송터널을 통과하던 화물열차 한 대가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사고는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발생했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탈선한 열차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으면서 기관실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당시 기관사는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견습기관원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사고 조사는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결론은 단순 정비 불량이었습니다. 책임은 기관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규정에 따른 사전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직위를 잃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몸으로 직장까지 잃은 그는 이후 세상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사고는 조용히 봉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문경은 그 봉합된 기록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정비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이상 소견을 지우고 정상 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선로는 방치되었고 열차는 탈선했으며 두 사람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런 죄도 받지 않은 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사고와 지금 이 실종 사건이 한 줄기 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3명의 용의자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은비의 배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그 사고의 기관사였습니다. 월송터널 탈선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책임자로 지목되어 직위까지 박탈당한 남자. 이름은 조병준이었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 긴 시간을 법적 다툼과 생계의 무게 속에서 버텼고 딸 조은비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었지만 딸은 아버지가 억울하게 짊어진 죄책감과 사회의 냉대가 그를 죽인 것이라고 믿으며 자라났습니다. 조은비는 왜 이 열차에 탔을까요? 그녀가 서문경의 조사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문경의 USB에서 조은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메모 파일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문경은 조은비와 이미 접촉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은비의 이번 열차 탑승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도현이었습니다. 수사팀이 그의 사업 서류를 들여다보는 순간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백도현이 추진하는 폐선 부지 개발 사업의 핵심 구간 중 하나가 바로 월송터널 인근 노선이었습니다. 오래전 폐선된 그 노선의 부지를 복합 개발 구역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해당 구간의 과거 기록들이 행정적으로 정리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었습니다. 문서가 사라지면 조작된 정비 기록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백도현은 단순히 부지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을 파는 동시에 과거를 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문경이 그의 사업 계획서를 직접 언급한 메모가 USB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연결고리를 이미 포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백도현은 서문경이 자신의 사업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번 열차 탑승을 업무 출장이라고 설명한 그의 진술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기람이었습니다. 수사팀이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하면서 이상한 점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 14분부터 11시 47분까지 열차의 4호칸과 5호칸 사이 연결 통로에 설치된 카메라 2대의 영상이 모두 끊겨 있었습니다. 33분이었습니다. 기술팀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해당 카메라의 전원 공급 장치의 외부에서 접근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연한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최기람은 열차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노선을 담당해온 차장이었으니까요. CCTV 전원 차단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열차 안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사팀이 최기람의 그날 밤 이동 경로를 다시 세밀하게 재구성하자 그 공백 시간 동안 그의 위치를 설명하는 증언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33분 동안 윤혜진이 최기람을 다시 불러 앉혔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CCTV 공백 시간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최기람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데 이전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속이 좋지 않아서 한참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위치는 6호 칸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가 끊긴 구간은 4호 칸과 5호 칸이었습니다. 그가 화장실로 이동하는 경로에는 해당 통로를 지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술과 동선이 맞지 않았습니다. 윤혜진은 최기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최기람이 먼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수사는 점점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난관도 동시에 커져갔습니다. 백도현은 즉시 고위 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팀의 모든 질의에 사전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조사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백도현 측은 서문경과의 접촉은 우연한 인사 교환에 불과했으며 자신의 사업과 이번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법적으로 그를 압박할 직접적인 물증이 아직 없었습니다. 조은비는 진술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서문경을 전혀 모른다고 했지만 USB에서 그녀의 이름이 발견되자 태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서문경과 한번 연락을 나눈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번 열차 여행과 사건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로 무언가를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건지 윤혜진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기람은 이후 모든 추가 조사에 대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공식적인 소환 요청 없이는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담담해 보이는 그 거부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윤혜진은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벽을 쳤습니다.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지던 그 순간 뜻밖의 진전이 찾아왔습니다. 서문경의 USB 파일 중 손상된 음성 파일 하나가 기술팀에 의해 부분 복원된 것이었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는 열차가 출발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음성은 짧고 불분명했습니다. 배경 소음이 심했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서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 음성 분석팀이 잡음을 걷어내자 대화의 일부가 살아났습니다. 한 여성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서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착함 아래에는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인 남성은 목소리를 낮추며 부정하려 했지만 그 부정의 언어 안에는 완전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추궁하는 자와 그것을 부정하려는 자의 대화였습니다. 음성 파일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혜진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서문경이 그 열차에서 누군가와 단 둘이 마주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가 사라진 밤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윤혜진은 그날 밤 늦게까지 수사 자료들을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새 용의자 이름과 20년 전 사고의 기록, 서문경의 메모, CCTV 공백 시간, 복원된 음성 파일의 파편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각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들을 하나로 깨는 선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서문경은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20년을 살아남은 진실을요. 그녀는 혼자 그것을 추적해왔고 어느 순간 그 진실이 그녀를 위협하는 무언가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돌이 열차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수사 테이블 위에 파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진실을 숨긴 자가 아닐 수 있다고 말이지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잃게 될 것이 누구보다 많은 자일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수사의 방향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서문경이 쫓던 진실은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다시 한번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막혀 있었습니다. 3명의 용의자는 각자의 벽 뒤에 숨었고 물증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으며 서문경이 사라진 지 열흘이 지나도록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압력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윤혜진은 그 압력을 들을 때마다 USB 안의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문경이 수년을 혼자 버티며 쌓아온 기록들을 말이지요. 그 기록들을 볼 때마다 그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나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이지요. 그는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열차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사건 발생 10하루째 되던 날 윤혜진은 수사팀을 이끌고 은하 열차에 다시 올랐습니다. 열차는 사건 이후 운행이 중단된 채 순천 차량 기지 한켠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빈 열차는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승객이 없는 열차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혜진은 사옥 칸에 먼저 발을 들였습니다. 서문경이 앉았던 자리 앞에 서서 그날 밤을 다시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사팀은 이미 열차 내부를 2차례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윤혜진은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간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철도 차량 구조 전문가를 따로 섭외해 함께 열차에 올랐습니다. 전문가 이름은 황성민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철도 차량 정비와 설계를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황성민은 열차 내부를 천천히 걸으며 벽면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옥한 끝 좌석 뒤쪽 벽에서 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자리를 2번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황성민이 벽면 하단 패널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무언가가 걸려있는 듯한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사팀을 돌아보았습니다. 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널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널 안쪽에는 좁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열차 배전방과 비상 장비를 수납하기 위한 설비 공간이었습니다. 가로 70cm, 세로 40cm 남짓한 크기였습니다. 사람이 몸을 구겨 넣을 수 있는 크기는 됐습니다. 그 공간 바닥에 플래시 불빛이 닿는 순간 수사팀의 숨소리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바닥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미 말라 있었지만 누군가 이 공간 안에서 다쳤거나 아니면 다친 사람이 이 공간과 접촉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물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산산이 깨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지만 기기 뒷면에 붙어있는 스티커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작은 은행나무 잎 모양의 스티커였습니다. 수사팀 중 한 명이 서문경의 지인으로부터 확인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늘 사용하던 스마트폰 뒷면에 붙어있던 스티커였습니다. 은행나무 잎이었습니다. 서문경은 이 열차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열차 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열차 밖으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윤혜진은 한동안 그 핏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인 그 눈빛은 이 사건이 단순한 직업적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국과수의 증거물이 넘어가는 것과 동시에 음성 파일 복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장에서 부분적으로 복원됐던 음성 파일을 더 정밀한 장비로 재분석한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살아났습니다. 배경 소음이 제거되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분리되었습니다. 서문경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그녀는 월송터널 사고 당시 정비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미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차에 오르기 전 해당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이미 전달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공기를 막으려면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낮고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문경에게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짊어진 죄책감과 두려움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음성 분석팀이 남성의 목소리 파형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존에 수집된 참고 음성 샘플들과 대조했습니다. 일치율이 가장 높게 나온 음성은 차장 최기람의 것이었습니다. 수치는 94.7%였습니다. 수사팀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습니다. 지금 당장 최기람 소환하십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최기람이 수사팀 앞에 다시 앉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다르게 혼자 왔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혼자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혜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을 먼저 건넸습니다. 최기람은 손을 들어 사양했습니다. 윤혜진이 테이블 위에 음성 파일 분석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만 보이게 펼쳐놓았습니다. 94.7%. 최기람의 시선이 그 숫자 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윤혜진이 말했습니다. 최기람 씨, 당신이 그날 밤 서문경 씨와 단 둘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날 밤 열차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기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한 채 숨만 쉬었습니다. 윤혜진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메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침묵을 견디는 것은 기술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입을 열길 말이죠.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최기람의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맞잡혔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무거운 것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왔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통로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2001년에 정비 보고서를 바꿨다는 것을요. 최기람은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정비팀 막내 기술원이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월송터널 구간 선로 점검 결과를 문서에 기록했고 이상 소견이 있다는 항목도 자신이 직접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상급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항목을 지우라는 지시였습니다. 지우면 불이익이 없을 것이고 지우지 않으면 자신이 작성한 이전 보고서들 중 오류가 있는 것들을 문제 삼겠다는 말이 함께였습니다. 그는 지웠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25살이었고 이제 막 정규직이 된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자신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그는 20년을 살았습니다. 철도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문경이 그날 밤 그 모든 것을 알고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공개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했습니다. 최기람의 진술이 이어지자 수사의 퍼즐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통로에서 충돌했습니다. 서문경이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하자 최기람이 막을 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그녀가 뒤로 밀려나며 설비 구획 벽면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최기람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를 끌어안아 설비 공간 안으로 숨겼습니다. CCTV를 끊어놓은 것도 그 전에 미리 해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그는 준비를 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의도된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대비였는지는 그 자신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그녀를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중간 정차역에 멈춰있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열차 밖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기람의 진술이 끝난 후 수사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중간 정차역 인근 선로 주변 수색이 재개되었습니다. 최기람이 진술한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을 좁혔습니다. 날이 밝기 전 수색팀이 역에서 600m가량 떨어진 선로 하단 경사면 덤불 속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서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사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외상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있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고 법의학팀은 밝혔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구조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최기람에게도 윤혜진에게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사무실로 돌아온 윤혜진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문경의 USB 안에 있던 파일 하나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메모 중 가장 마지막 날짜의 파일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기 전날 밤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쓴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었습니다. 진실은 오래 기다린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 윤혜진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조은비에게 연락이 닿은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윤혜진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전하는 자리에서 그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책임자로 몰았던 보고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공식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조은비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 안에 얼마나 긴 시간이 담겨 있는지를 윤혜진은 알 것 같았습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백도연이 있었고 최기람의 정식 기소 절차가 남아 있었으며 조작 지시를 내린 당시 상급자를 향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할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서문경이 홀로 추적하다 목숨까지 잃어가며 붙들고 있던 진실이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워지려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은 끝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남깁니다. 해결됐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무거운 질문을 말이지요.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은하 열차 안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끝에 가까워질수록 더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기람이 공식 자백을 마친 다음날 수사팀은 백도연을 소환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변호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오랜 시간 조직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과 어떠한 공모 관계도 없습니다. 최기람의 진술에서 백도연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윤혜진이 이번에 백도연 앞에 꺼내놓은 것은 최기람의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서문경의 USB 안에는 백도연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1년 당시 정비 기록 조작을 지시한 상급자가 남긴 내부 업무 연락 문서였습니다. 서문경은 그 문서를 어딘가에서 입수해 USB 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당시 조작 지시를 내린 인물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서명의 주인은 백도연이 철도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관은 이후 백도연이 민간 기획사로 자리를 옮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인물이었습니다. 백도연은 조작의 실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년 동안 묻어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과거 기록들이 자신의 개발 사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고의적인 증거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올라왔습니다. 변호인이 즉시 이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백도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변호인의 말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침묵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단함이 아니라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잠깐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백도연의 진술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2001년 당시 해당 기관 하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상관이 정비 기록 일부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가 최기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은 상관이었고 백도연은 그 사실을 보고 받은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의 지시에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고 설령 맞선다 해도 자신 하나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열차가 탈선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개발 사업은 처음에는 진짜 사업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익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이 월송터널 인근으로 확정되는 순간 그는 그것이 부수적으로 가져다줄 효과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2번째 잘못이었다고 했습니다. 윤혜진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난 후 그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서문경 씨가 그 사실을 당신에게 직접 알렸습니까? 백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차 탑승 일주일 전 문자 한 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록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에 탔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문경은 그날 밤 그보다 먼저 다른 사람과 먼저 마주쳤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자신의 손이 닿기도 전에 끝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정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완성됐습니다. 2001년 월송터널 탈선 사고는 단순 정비 불량이 아니었습니다. 이상 소견이 담긴 정비 기록이 조작되면서 선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기관사 조병준에게 돌아갔고 실제 조작을 실행한 최기람과 그것을 알고도 침묵한 백도연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갔습니다. 지시를 내린 상급자는 이미 수년 전 사망해 직접 수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서문경은 그 진실을 혼자 추적했습니다.
기록작가라는 직업이 그녀를 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조병준의 딸 조은비와 접촉한 것도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 열차가 그녀의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기람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고의적 살인이 아닌 상해 후 유기였지만 법원은 즉각적인 구조 의무를 방기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백도연은 증거 은닉 및 사고 관련 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살인 공모 혐의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20년간의 침묵과 은폐 시도는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무거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추진하던 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있었습니다. 서문경이 열차에 오르기 전 제3자에게 자료를 전달해 두었다는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열차 탑승 전날 밤 자신이 정리한 자료 전체를 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이것이 세상에 나와야 하는 이유와 함께 자신이 연락 두절이 될 경우 즉시 보도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서문경의 실종 소식을 접하고 수사팀에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메일에 담긴 자료는 USB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했고 오히려 USB에 없던 추가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문경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백업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들어갔습니다. 윤혜진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 조은비는 아버지 조병준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식 확인된 정비 기록, 조작 사실은 당시 사고 조사 결과의 재검토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병준이 뒤집어 쓴 책임이 구조적으로 조작된 기록에서 비롯된 것임이 문서로 인정받는 절차였습니다. 조은비는 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이유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서문경의 유족에게는 그녀가 생전에 완성하지 못한 기록, 작업의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기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서문경이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를 완성했습니다. 기사가 세상에 나왔을 때 월송터널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잊혀진 사고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혜진은 사건을 마무리하는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하던 날 오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장면을 꼽으라면 그는 두 가지를 말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최기람이 진술을 시작하던 순간이었습니다. 2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 그 무게를 처음으로 내려놓으려 할 때 어깨가 내려앉던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용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래 머릿속에 남을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문경의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진실은 오래 기다린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윤혜진은 서류를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이른 아침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어딘가에서 선로 위를 달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 열차에 올라 어딘가로 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열차들이 모두 안전하게 제 자리에 닿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하며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하 열차의 실종. 이것으로 4편에 걸친 이야기가 모두 끝을 맺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워지려 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 사람의 기록 의지 덕분에 결국 세상 앞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